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저당권 할 차례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6가지의 물권을 이제 정리를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소유권, 점유권, 그리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까지 지난 시간에 정리를 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물권법의 마지막 주자, 저당권 할 차례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 끝날 때쯤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저당권 같은 경우는 소유권하고 거의 동급으로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소유권하고 거의 동급으로 중요하고, 중요하다, 강사가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게 뭐겠습니까? 시험에. 그렇죠.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된다는 뜻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당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저당권 같은 경우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거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해당 목적물을 저당권자가 관념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다가, 현실적 지배가 아니죠. 관념적으로 지배를 하고 계시다가 변제가 안 된다. 그러면은 해당 목적물을 경매해가지고 우선 변제권을 행사하는 거죠. 이게 이제 저당권입니다. 이게 대략적인 의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관념적 지배라고 하는 거. 그러면 저당권자는 점유권이 있습니까? 어때요? 점유권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관념적으로만 지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이게 이제 대략적인 의무고요. 일단 저당권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하게 되는 것들 좀 계략적으로 좀 적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저당권의 성립에 대한 내용. 책을 넘기시면 바로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저당권의 효력. 저당권의 이 효력과 관련된 부분은 피담보 채권이라든지 아니면은 목적물, 저당 목적물의 어떤 범위에 대한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물상 대위에 관한 것들도 나오게 됩니다. 이쪽 파트에서. 지금 이런 내용들을 잘 지금 모른다 하시더라도 지금부터 이제 들어갈 거니까 지금은 이제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니 해도 중요한 게 법정지상권 관련된 내용입니다. 366조 법정지상권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랑 조금 비교를 해가면서 정리를 해 두셔야 되는 게 일괄 경매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잘 정리를 좀 해 두셔야 되고요. 제3취득자. 이런 내용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중요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잘 정리하셔야 돼요. 약간의 이제 난이도도 있으면서도 우리가 충분히 이제 생각해 볼 거리들이 많은 게 이쪽 이제 파트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저당권 막바지에 들어가면 이제 특수한 저당권의 형태, 공동저당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근저당. 을 끝으로 해서 이제 저당권이 이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제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 나오는지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41페이지 피시고요. 자, 의의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저당권이라고 하는 거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그 줄 끝에 쪽에 보시면은 목적물을, 물론 부동산이겠죠. 목적물을 채권자가 직접 점유를 하는 게 아니라 관념상으로만 지배를 하고 계시다가 변제가 없을 때 목적물을 경매를 해가지고 우선 변제권을 이제 행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변제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보겠습니다. 자, 일단 최초로 을이 저당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채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채권. 여기서 말하는 이 채권은 을이 갑한테 돈을 빌려줬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1억을 빌려줬다고 칩시다. 이렇게 을이 1억 원의 돈을 갑한테 빌려줬다라는 거는 갑과 을 사이에 금전 소비 대차 계약이 있었다라는 뜻인 거죠. 금전 소비 대차 계약. 이 계약을 통해서 돈을 빌려줬고 얘가 이제 채권자가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금전 소비 대차 계약만 체결하게 됐으면은 이 채권은 일반 채권이에요. 그러니까 담보권이 없는 강채권인 거죠. 이해되세요? 뭔 말인지? 그런데 을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갑과
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합니다. 자, 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을 하고 을이 저당권 등기를 하게 되면은 을은 그때서부터 이제 저당권자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을이 저당권을 이렇게 딱 취득을 하게 되면은 A씨 당초에는 일반 채권이었던 이 을의 채권이 피담보 채권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P가 이제 입는다는 뜻이에요. 입는다. 담보를 입었다는 거죠. 채권이.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니까 을이 저당권을 가지게 됨으로써 이제 피담보 채권을 가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이 당사자가 저당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일단 계약이 2개가 필요하다라는 거. 네, 계약이 2개가 필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저당권은 반드시 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라고 하는 거. 그렇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예, 이해되시죠? 뭔 말인지. 자, 그럼 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번에 보시면 이제 저당권 법적 성질 나와 있습니다. 밑에 줄 보시면은 약정 담보 물권이다. 당사자 계약을 통해서 성립하는 게 저당권이라는 뜻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뭐 예외적으로 법정 저당권이 있다라고 돼 있는데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예.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시면은 담보 물권의 통유성 해가지고 동그라미 1번에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 대위성. 지난 시간에 했었죠. 자, 여기서 부종성, 수반성은 뭡니까? 같이 가는 거죠. 뭐가 같이 간다고요? 그렇죠. 피담보 채권과 저당권이 같이 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불가분성. 채권 전액이 변제될 때까지 목적물 전부에 대해서 효력이 미치는 게 불가분성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물상대위성은 보험금하고 이제 화재, 그거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럼 이제 밑으로 내려와 보시면 싼 거로 3번에 일반적 효력 해가지고 그 밑에 줄에 경매권, 그 다음에 우선 변제적 효력. 예, 이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저당권자의 이제 권리인 것이죠. 책을 넘기십시오. 자, 넘겨보시면 이제 저당권 성립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법률 행위에 의한 성립. 밑에 줄 보시면은 역시 계약, 그 다음에 저당권 등기 함으로써 이제 성립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밑에 보시면은 설정 계약의 당사자에서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은 저당권 설정자가 채무자 또는 물상 보증인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을이 채권자이자 저당권자죠. 자, 그렇다라는 말은 갑은 채무자죠. 그리고 저당권 설정자죠. 예, 저당권자, 권자 반대편에 있는 놈이 이제 설정자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일반적인 상황인데, 자, 갑과 을이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통해서 을이 채권자가 되었고, 갑은 채무자가 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갑과 을 사이에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갑과 을 사이에 저당권 설정 계약을 통해서 갑이 저당권 설정자이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 병과 을이 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을 하고요. 자, 병이 저당권 설정자, 예, 을이 저당권자. 이럴 수 있다 없다? 예? 이럴 수가 있다고요. 자, 이 병요놈 같은 경우는 지가 돈을 빌린 것도 아닌데 왜 자기 목적 부동산을 담보로 잡혀가지고 이렇게 저당권 설정을 해주는 걸까요? 예? 갑이 뭐예요? 갑이랑 친한 사이인 거죠. 요놈을 뭐라 그래요? 요놈을 물상 보증인이라고 합니다. 자, 돈을 빌린 건 갑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갑이 자신 소유 부동산을 저당을 잡아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런데 돈은 네가 빌렸지만 내가 나의 주택을 저당을 잡혀서 네가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물상 보증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자가 얼마든지 다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 말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런 내용들이었고, 자, 그래서 이제 저당권 설정자가 채무자, 그 다음에 이제 물상 보증인, 이렇게 두 명일 수가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 보시면은 박스 밑에 보시면 이제 저당권자 돼 있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을이 채권자입니다. 자, 을이 채권자라고 하는 것은 갑과 을 사이에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저당권 설정 계약을 갑과 을 사이에 체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체결한다고요. 이렇게. 저당권 설정 계약. 자, 그러면 병이 이제 내가 저당권자가 될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채권과 저당권을 따로 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채권자는 을, 저당권자는 병. 이거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무효입니다. 자, 여기서 무효라는 말은 이 저당권자가 자신의 명의로 저당권 등기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무효라고요, 무효. 왜 그렇습니까? 채권과 저당권 뗄 수가 있다, 없다? 없다고요.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 갑, 을, 병 3자 간에 합의가 있었고 저당권자를 병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합의가 있었고 실질적으로 여기서 흘러간 이 돈의 채권의 귀속이 실질적으로 병에게 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한다면 그때는 이제 유효로 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저당권 성립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당사자가, 자, 이거 잘 비교를 해 두셔야 되는 게, 이렇게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자가 다른 경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채권자와 저당권자, 원칙적으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예, 하지만 예외적으로 합의가 있고 채권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보인다면 가능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죠, 책에. 자, 먼저 기억 한번 보세요, 기억. 자, 보시면요. 기억 중간 정도 보시면은 저당권자는 채무자에 한하는 것이 원칙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 밑에 줄 보시면은 따라서 이제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로 저당권이 등기됐다. 제3자 명의로 저당권이 등기됐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무효. 자, 그런데 니은에 보시면요. 끝에 쪽에 보시면은 예외적으로 유효한 경우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 구체적인 내용이 그 밑에 박스에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관련 판례 둘째 줄 중간 정도 보시면은 제3자 명의로 저당권 등기를 하는 데 대해서 채권자, 채무자, 제3자. 자, 갑을 병 3자 간 사이에 자, 합의가 있었고 계속 읽으시다 보면요. 제3자에게 채권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은 된다, 안 된다? 예? 된다고요. 유효라고 돼 있죠. 예,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시면은 법정 저당권 나와 있죠.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시험에 거의 안 나오지만 그래도 알고는 계셔야 된다라는 생각에 제가 설명만 드릴 테니까 이런 게 있구나라는 생각만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갑이 토지의 소유자인데 을이 토지의 임차권자입니다. 토지 임차권을 가지고 있었던 을이 자신의 임차권에 기해서 건물을 지었어요. 그럼 건물 소유자는 이제 당연히 을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임차권자가 토지 임대료를 갑한테 줘야 되는데 안 주는 거예요. 안 주다가 2년분이 만약에 연체가 되었다. 그러면 여기서 갑이 을 소유 이 건물 있죠. 이거를 압류합니다. 압류를 한 다음에 뭐 판결을 받아가지고 뭐 강제 경매를 때린다든가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압류를 딱 하게 되면은 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한 바 없더라도 법정 저당권이 인정이 됩니다. 갑한테. 예, 뭐 이런 게 있다라는 것 정도만 아시면 되니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었고, 자, 이제 오른쪽 보세요. 오른쪽 343페이지 보시면 이제 저당권 객체 나와 있죠. 자, 객체 보시면은 동그라미 2번 한번 보세요. 자, 민법상 저당권의 객체는 부동산이다. 뭐 당연히 부동산이죠. 토지 아니면은 건축물 아닙니까? 예, 부동산이고. 자, 근데 다만 지상권, 전세권도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이거 더 이상 강조 안 해도 되겠죠. 자, 전세권이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있죠. 지상권은요? 예,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지상권, 전세권도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는 것만 예, 확인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좀 내려와 보시면은 5번에 보시면은 이제 피담보 채권 나와 있죠. 자, 여기서 이 피라고 하는 말이 입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옷을 입듯이 입는다는 겁니다. 뭘 입었다? 담보를 입었다고요. 채권이. 예, 그게 이제 바로 피담보 채권입니다. 자, 의 첫째 줄 보시면은, 자, 피담보 채권이라고 하는 거는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되는 채권이다. 이 문장 이해가 되세요? 만약에 을이 저당권 설정 계약과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채권만 가지고 있다. 그럼 이거 일반 채권이라고 그랬죠. 자, 그런데 을이 저당권을 취득을 하게 되는 순간 일반 채권이 아니라 피담보 채권이 되는 거라고요. 저당권이란 백이 있으니까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줄 보시면은 일반 채권보다 우선 변제가 확보된 채권이다. 이런 표현 쓰고 있죠. 이런 문장들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내용에 보시면은 동그라미 1번에 금전 채권. 피담보 채권은 금전 채권입니다. 일반적으로. 그 이외에 나머지 채권들도 있는데 뭐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여기만 좀 보세요. 동그라미 2번에 니은 한번 보시면은 장래의 불특정 채권이라는 말 있죠. 요거 이제 나중에 우리가 근저당 들어가면은 하게 됩니다. 지금은 봐 놓으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피담보 채권이 어떠한 범위에 의해서 그 효력을 주장할 수가 있는지 책을 한 장 넘겨보시면은 344페이지에 저당권 효력 나와 있죠. 자, 먼저 이제 피담보 채권에 대한 내용들이 쫘라라락 나와 있는데 그 밑에 이제 360조 박스 밑에 기역을 한번 보세요. 기역 보시면은 자, 민법은 360조에서 원본이라고 하는 거 이제 원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빌려준 원금. 그 다음에 이자. 그 다음에 약정한 사실을 어겼을 때 지불해야 되는 위약금. 그리고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 여기서 말하는 손해배상 있죠. 요거 이제 지연이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연이자. 예, 이러한 것들을 담보.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이제 피담보 채권에 의해서 담보가 되는 내용들입니다. 원금. 이자, 위약금, 그 다음에 지연이자. 우리 책에서는 지금 손해배상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똑같은 의미입니다. 지연이자, 그 다음에 이후에 경매를 실행하게 될 때 또 돈이 들거든요. 그 실행 비용까지. 예, 요거를 다 묶어가지고 피담보 채권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우리가 자주 쓰던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좀 낯설 수가 있습니다만 피담보 채권.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그 밑에 디귿 한번 보세요. 디귿. 자, 디귿 보시면은 셋째 줄 보세요. 셋째 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즉, 자, 지연배상은 지연이자랑 똑같은 말입니다. 자, 이거는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고한 후에 자, 1년분에 한해서 우선 변제를 받도록 제한하고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1년분에 한한다라고 하네요. 자, 을이 저당권자입니다. 네? 저당권자. 을이 갑한테 1억을 빌려줬어요. 1억. 그럼 이 1억이 원금이죠. 원금이죠. 원금. 자, 그런데 갑이 돈을 계속 안 갚으니까, 이자를 안 갚으니까 지연이자가 계속 붙는 거예요. 한 달에 100만 원씩 붙는 거예요. 네? 한 달 안 줬다 100만 원 계속 100만 원이 붙습니다. 이렇게 계속 돈이 붙어요. 자, 그런데 이후에 이제 갑이 담보 설정했던 게 자신의 주택이었는데 이 주택이 예를 들어서 2억짜리 주택이었다. 그러면 이 저당권자 을의 입장에서 갑이 계속 돈을 못 갚는 상황이니까 이게 이제 점점 100만 원씩 불어나가지고 나중에 이제 2억이 딱 됐을 때 그때 이제 경매를 넣으면 이제 이득이잖아요. 맞죠? 예? 그럼 이 주택을 다 먹을 수가 있겠네요. 을이. 그렇죠?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고요. 그렇게 해도.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다만 우리 책에서 1년분에 한한다라는 게 뭔 말이냐면은 만약에 후순위에 또 다른 저당권자가 있을 때
후순위에 또 다른 저당권자가 있을 때 만약에 얘가 빌려준 돈도 1억이었다. 자, 그러면은 네가 뭡니까? 나중에 이제 경매 청구를 통해서 우선 면제권 행사를 할 때 네가 너무 이걸 갖다가 무제한적으로 행사를 해버리면은 밑에 있는 애들이 한 푼도 못 받을 수가 있겠죠. 뭐 말인지 아시겠어요? 제 말이? 한 푼도 못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당권자가 지연이자에 대해서 주장을 할 때는 1년 분에 대해서만 우선 변제권을 행사하시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1년분이니까 요 같은 경우는 만약에 1년분이 쌓였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제 1,200만 원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 행사를 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3년 정도가 계속 연체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면 나머지 2,400만 원 있죠. 여기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요. 나머지는 이제 얘가 받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얘가 받아가고 그 이후에 돈을 다 못 받았다. 그럼 이 2,400만 원은 어떻게 될까요? 없어질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요거는 이제 그냥 일반 채권이 되는 거죠. 일반 채권이 되는 거라고요. 경매가 들어갔다는 게 뭐예요? 저당권자들이 배당에 참여해가지고 돈 받고 나가는 거죠. 그럼 저당권 소멸됩니다, 여러분들. 그러고 나서도 못 받은 돈은 어떻게 된다? 예, 일반 채권이 되는 것이죠. 예, 좋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이 1년분에 한해서 우선 면제를 받도록 제한하고 있다라는 이 말을, 이거는 후순위 담보권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구나라는 취지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판례 한번 보죠, 판례. 관련 판례 둘째 줄 보시면요. 자, 1년분에 한해서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저당권자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의 제한이다. 여기서 말하는 제3자는 이제 후순위 담보권자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박스 밑에 보시면요. 목적물의 범위 나와 있습니다. 자, 의의를 먼저 보시게 되면은 목적물의 범위라고 하는 건요. 저당권자가 목적물의 어느 범위까지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지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요. 자, 기욱 보세요. 부합된 물건 나와 있죠. 부합물입니다. 부합물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쭉 내려와 보시면은 니은에 보시면요. 종물 나와 있습니까? 그리고 종된 권리. 여기에까지 전부 다 저당권자의 효력이 미친다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토지가 있습니다. 갑소유 토지예요. 갑소유 토지. 자, 갑소유 토지에 을이 건물을 한 채 가지고 있어요. 자, 여기서 건물 소유자는 을인데 남의 토지 위에다가 건물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은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을이 뭘 가지고 있다? 그렇죠.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아니면 뭘 가지고 있을까요? 토지 임차권을 가지고 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자, 그럼 여기서는 지상권이 있다고 치겠습니다. 지상권을 가지고 있어요. 갑과 을이 지상권 설정 계약 체결을 한 상태였나 보죠. 자,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이 건물에 대해서 을이 저당권 설정 계약을 통해서 돈을 빌렸습니다. 저당권자입니다, 병이. 이런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저당권이 들어왔고 그 이후에 만약에 이 건물이 증축이 됐다. 그러면 이 증축된 부분이 건물에 귀속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거를 부합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건물에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만약에 간이 화장실을 만들었다. 이거는 종물이 되겠죠. 그리고 이 지상권은요. 종된 권리겠죠. 자, 이러한 해당 목적물뿐만 아니라 부합물, 종물, 종된 권리에까지 저당권의 효력이 다 미칩니다. 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은 이후에 을이 돈을 안 갚아서 병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경매를 놓고 경매에 의해서 경락인이 경락을 받았을 때 이 경락인이
건물의 소유권만 취득을 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한 부합물, 종물,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된 권리까지 싹 다 취득을 한다 이 말입니다. 왜 취득을 하느냐? 저당권의 효력이 다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저당권 설정 계약 이후에 만약에 부합됐든지 종물이 설치가 됐든지 그렇게 되더라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저당권 설정 전후 불문입니다. 아시겠죠? 하나의 상품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세트로. 이해되시죠? 뭔 말인지? 예, 좋습니다. 자, 봅니다. 자, 일단 부합물 먼저 보시면은, 자, 원칙 보세요. 저당권 설정 전후 불문입니다. 부합된 물건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시험에서 이 부합물과 관련해서 가장 자주 출제가 되는 게 바로 그 밑에 있는 관련 판례 보시면 증축 보이시죠? 둘째 줄 보세요. 둘째 줄. 기존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은 부합된 증축 부분에도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라고 되어 있죠. 이러한 증축, 이거 이제 부합물인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셋째 줄 오른쪽 끝에 보시면은 경락인은 부합된 증축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저당권의 효력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밑으로 조금 내려와 보시면은 B의 예외 한번 보십시오. 첫째 줄 중간 정도 보시면요. 설정 행위에서 다른 약정을 한 경우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사자 사이의 약정을 통해서 얼마든지 배제가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자, 당사자 사이에 배제가 가능하다라는 것은 이게 강행 규정이라는 거예요? 임의 규정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임의 규정이라는 것이죠. 우리 물권법 통틀어서 대부분의 규정들이 싹 다 강행 규정이에요. 근데 이렇게 임의 규정이 딱 나왔다? 이거는 우리가 좀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강행 규정인데 이렇게 임의 규정이 있거든요. 자, 따라서 이 저당권 효력과 관련된 건 임의 규정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그 밑에 줄 오른쪽에 보시면은 등기하지 않으면은 이제 제3자한테 대항이 안 되는 거죠. 예,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니은에 보시면 이제 종물, 종된 권리 나와 있고, 마찬가지로 원칙에 가보시면은 저당권 설정 전후 불문입니다. 예, 종물의 효력이 미치고요. 자, 그 다음에 다 보시면은, 예, 종된 권리에도 미친다. 예, 이렇게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책 한 장 넘겨보십시오. 자, 책을 한 장 넘겨보시면은 346페이지에 이제 관련 판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당권 효력 전반에 대한 판례입니다. 자, 둘째 줄 보세요.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나와 있죠.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자, 그 건물의 종된 권리인 건물 소유 목적화는 자, 지상권에도 미치게 되므로 여기서 말하는 이 지상권이 종된 권리로서의 지상권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돼서 경락인이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을 했다면 그 밑에 줄 보세요. 그 밑에 줄 보시면은 중간 정도 오른쪽입니다. 경락인은 건물 소유를 위한 지상권도 187조 규정에 의해서 등기 없이 당연히 취득한다. 이해되시죠? 뭔 말인지? 예, 경락인이 당연히 지상권도 같이 드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박스 밑에 라 한번 보세요. 라. 구분 건물의 전유 부분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밑에 줄에 대지 사용권에도 미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대지 사용권이 종된 권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지 사용권이 종된 권리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전유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시험에서 전유 부분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딱 등장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아파트를 떠올리시면 돼요. 아파트를요. 여기 만약에 아파트가 있다. 에? 아파트가 있어요. 에? 5층짜리 아파트요. 5층짜리 아파트. 자, 이렇게 5층짜리 아파트가 있고 아파트의 특정 부분,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102호라고 칩시다. 자, 이 102호를 만약에 갑이 현재 소유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102호가 곧 전유 부분이거든요. 이 전유 부분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 아파트 밑에 있는 이 토지 부분 있죠. 이 토지 부분에 대해서 사용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 각각의 전유 부분의 소유자들이. 예, 근데 그거를 지분 비율로 나눠서 가집니다. 그거를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대지권이라고 해요. 대지권. 그러니까 지상권이랑 살짝 비슷한데 다른 거죠. 예? 대지권이라고 한다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대지권은 전유 부분을 유지하기 위한
종된 권리인 거죠. 마치 여기서 이 건물이 유지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에? 뭐가 필요하다? 지상권이 필요하죠. 마찬가지의 논리로 이 전유 부분이 유지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대지권이 필요한 거죠. 공중에 떠다닐 수는 없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102호에 대해서 갑과 을이 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해서 을이 저당권자라고 한다면은, 그리고 이후에 갑이 돈을 못 갚았다라고 한다면은 저당권자가 경매 놓고 경락인이 경락을 받을 때 이 전유 부분만 경락을 받겠습니까? 당연히 대지권도 같이 경락을 받겠어요. 당연히 같이 경락을 받는 거 이해되시죠? 뭔 말인지? 예,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나아가.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거는 뭐 딱히 보실 게 없고, 밑으로 쭉 내려와 보시면 동그라미 3번 한번 보세요. 저당 부동산의 과실에 대한 효력 나와 있죠. 과실. 예. 여기서 말하는 이 과실은 임대료 생각하시면 돼요. 임대료. 일단 조문화 보겠습니다. 359조입니다. 자,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에 저당권 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미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과실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을이 만약에 저당권자입니다. 갑 소유의 주택에 대해서 을이 저당권자예요. 자, 이렇게 저당권이 있는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 체결해가지고 병이 임차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까? 취득할 수 있어 없어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죠? 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 흔들지 마시고. 자, 이렇게 임차권자가 실질적으로 이 주택에 현재 거주를 하고 있다라고 본다면은 이 임차인이 임대료를 내야 되겠죠. 그럼 이 임대료를 갑한테 줍니까? 아니면 저당권자 을한테 줍니까? 누구한테 줘요? 당연히 갑한테 주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당권이 들어와 있다 하더라도 해당 목적물에 대한 이 과실에 대한 수취권은 당연히 갑이 갖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과실이 임대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저당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과실에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갑이 돈을 계속 안 갚는 상황이다. 그래서 저당권자가 열받아가지고 이 주택을 갖다가 압류해버렸다. 자, 이렇게 압류가 되게 되면은 저당권의 효력이 과실에까지 미칩니다. 그럼 이제 이 사실을 갖다가 임차인에게 알려주고 네 앞으로 임대료 갑한테 주지 말고 나한테 줘라. 할 수 있다 없다? 예, 있다고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반드시 압류가 되어야 예, 과실에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라는 겁니다.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른쪽 예제 10번이 나와 있는데 이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법률이나 규약에 특별한 규정 또는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 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을 모두 고른 겁니다. 자, 기억 봅니다. 저당권의 목적인 건물에 증축되어 독립적 효용이 없다. 자, 증축됐는데 독립적 효용이 없다라는 건 뭐예요? 부합이 됐다라는 거죠. 예, 그렇죠. 부합물인 거예요, 기억이. 부합물이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치죠. 예, 기억 미치는 거고요. 자, 다음 니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인이 건물의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토지 임차권. 자, 여기서의 토지 임차권 뭡니까? 종된 권리죠, 여러분들. 건물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저는 지상권을 예로 들었는데 을이 만약에 토지에 대한 임차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건물을 지을 수가 있죠. 예.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토지 임차권을 딱 보시는 순간 아, 종된 권리다라는 걸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치죠. 자, 뒤거 봅니다. 구분 건물 전유 부분에 관해서 저당권 설정된 후 전유 부분의 소유자가 취득해서 전유 부분과 일체가 된 자, 대지 사용권. 마찬가지로 예, 그렇죠. 미치죠. 종된 권리죠. 따라서 기억, 니은, 이거 다 미치는 거죠. 예. 5번입니다. 정답은. 작년 문제였습니다. 맞출 수 있겠습니까? 맞출 수, 별로 안 어렵죠? 예, 이런 거 이제 쉬운 문제입니다. 충분히 여러분들 맞출 수 있는 문제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 그 밑에 보시면은 쌍가루 3번에 이제 물상대위 나와 있습니다. 물상대위.
물상대위는 제가 누차 강조를 많이 드렸기 때문에 일단 먼저 의의를 한번 보시면요. 의의 첫째 줄 중간 정도에 보시면은 자, 저당권 실행하기 전에 저당 목적물이 멸실, 훼손, 공용, 징수가 되었다. 자,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설정자가 보상금 등을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보상금에 대해서 저당권자가 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보상금 등의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도록 하는 것, 물상 대위권이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의미 파악을 먼저 하고 계셔야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갑의 주택에 을이 저당을 잡았다. 자, 그런데 주택이 멸실되었다. 멸실되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저당권의 효력은 소멸이죠. 소멸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요 놈이 귀엽게도 보험을 들어놨다. 자, 보험을 들어놨고 보험회사가 이 주택이 멸실된 거에 대해서 갑에게 보험금을 지급을 할 예정이다. 라고 한다면은 이 보험금에 대해서 저당권자가 효력을 주장을 하는 게 물상대위권이었죠. 자, 그런데 이 물상대위권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보험금에 대해서 압류를 해야 돼요. 여기서 압류를 한다는 거는 이 보험금을 특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특정성을 갖추도록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돈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가치를 나타내는 숫자에 불과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보험금이 만약에 갑의 소나기에 들어가 버렸다. 갑의 소나기에 들어가 버렸다, 이미. 그러면은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 주장을 못 합니다. 특정성을 잃어버렸어요, 돈이. 예. 자, 그렇기 때문에 보험금이 지급이 되기 전에 저당권자가 압류를 해야 돼요, 압류를. 이렇게 압류를 하게 되면 이 보험금이 딱 특정이 돼요. 특정이. 묶인다고요. 하나의 상품처럼. 자, 그러면은 이렇게 특정이 딱 된 상태이기 때문에 기존에는 저당권자가 이 주택에 대해서 효력을 주장할 수가 있었는데 그 가치가 이렇게 바뀐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보험금에 대해서 물상대위권을 주장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예. 압류에 대해서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적이 없기 때문에 요거를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만약에 자, 갑의 주택이 멸실이 됐어요. 이렇게 못 지었죠? 자, 멸실됐습니다. 멸실됐습니다. 자, 그리고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에요. 자, 그런데 마침 주택에 대해서 후순위 저당권자가 있었습니다. 후순위 저당권자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후순위 저당권자가 자, 내가 먼저 압류를 해야 되는데 요 놈이 만약에 재빠르게 먼저 이 보험금에 대해서 압류를 해버렸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면 이 저당권자가 이 보험금에 대해서 물상대위권 주장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대답하세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땡큐입니다. 내가 내 힘 안 들이고 다른 놈이 압류해줬기 때문에 땡큐고, 얼마든지 이렇게 된 경우에도 이 저당권자가 보험금에 대해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 압류라고 하는 건 말이죠. 압류는 보험금을 특정하기 위한 거에 불과합니다. 자, 다른 놈이 특정해줘도 된다, 안 된다? 된다. 된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자, 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또 그럼 이번에 요건에서 디귿 한번 보세요. 디귿의 이제 둘째 줄 보시면요. 금전 기타의 물건이 저당권 설정자에게 자, 지급되거나 인도되기 전에 압류해야 된다고 되어 있죠. 압류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압류는 반드시 저당권자가 할 필요가 없고 제3자가 압류하는 경우에도 자, 무방하다라고 되어 있죠. 땡큐죠. 자, 책 넘기겠습니다. 자, 책을 한 장 이제 넘겨보시면은 그 밑에 이제 관련 판례 나와 있습니다. 자, 관련 판례에서 2번 판례 한번 볼게요. 2번 판례. 자, 2번 판례 보시면요. 둘째 줄입니다.
자,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해서 채권 압류 및 전부 명령을 신청하거나 배당 요구를 하고, 자, 이는 늦어도 배당 요구 종기까지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그 밑에 줄 오른쪽에 보시면요. 끝에 쪽입니다. 물상 대위권 행사에 나아가지 아니한 채 단지 수용 대상 토지에 대해서 담보 물권의 등기가 된 것만으로는 그 보상금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고라고 돼 있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은 단순히 네가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물상 대위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요. 뭘 하셔야 된다고요? 압류를 하셔야 된다고요. 지금 이 판례에서는 너는 아직 압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상 대위권 행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해당 그 보상금이 특정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주장을 못 한다라는 취지의 판례였습니다. 자, 근데 그 밑에 이제 제한 부분에 보시면은 저당 목적물 변형물인 금전 기타 물건이 자, 압류 전에 이미 지급 또는 인도가 되어 버렸다. 자, 그리고 저당권자가 배당 요구하기 전에 배당 요구 종기가 도과됐다. 자, 기간이 지나버렸다. 그러면은 더 이상 저당권자는 물상대위 못 하는 겁니다. 그런 취지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이제 2번에 보시면은 저당권 실행 나와 있죠. 자, 쌍가락 1번에 보시면은 경매권. 자, 동그라미 1번의 첫째 줄 오른쪽 부분에 보시면은 자, 별도의 집행 권한 없이 집행법원에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 줄 쭉 따라가 보시면 이제 임의 경매라고 하는 말 쓰고 있습니다. 임의 경매. 우리가 판례라든가 문제를 보시다 보면은 경매 중에서 임의 경매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강제 경매가 있습니다. 이게 달라요. 임의 경매는 자, 저당권이라던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었던 유치권과 같은 그 해당 물권 자체적으로 경매권을 가지고 있는 놈들 있죠. 그런 놈들이 경매권 행사하면 그걸 임의경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가 변제를 하지 않으면 판결이라든가 이런 걸 받을 필요 없이 필요가 없이 그냥 바로 경매를 넣을 수가 있는 경매를 이제 임의경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강제경매 같은 경우는 가장 대표적인 게 그냥 일반 채권이에요. 요런 애들 같은 경우는 지금 채권만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임의 경매를 넣을 수가 없고, 경매를 넣기 위해서는 반드시 확정 판결을 통해서 경매를 때릴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진 상태에서 경매를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이제 강제 경매입니다. 이해되세요? 구분되세요? 네. 예,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만약에 을이 저당권자라고 한다면은 갑이 돈을 안 갚을 경우에 그냥 바로 경매 때리면 됩니다. 왜냐? 저당권 자체에 이미 경매를 실행할 수 있는 그 권리가 있거든요, 여기에. 자, 그런데 만약에 을이 저당권자가 아니라 만약에 그냥 일반 채권을 가지고 있는 놈이다. 이런 경우에는 경매를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해당 목적물을 뭐 압류를 해야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경매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판결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판결을 가지고서 경매를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강제 경매입니다. 이게 강제 경매. 네, 좀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2번 한번 보세요. 2번. 동그라미 2번. 목적물이 경매되어 경락인이 경락 대금을 완납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저당권 소멸. 네, 동시에 소유권은 등기 없이 경락인에게 이전된다. 뭐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요. 자, 그럼 오른쪽 보세요. 349페이지에 맨 위에 판례 한번 보십시오. 자, 후순위 저당권의 실행으로 목적 부동산이 경락되어 선순위 저당권이 함께 소멸한 경우, 비록 후순위 저당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이더라도 소멸된 선순위 저당권보다 뒤에 등기되었거나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은 함께 소멸함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지금 우리가 이 문장을 봤을 때 알 수 있는 게 지금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자, 일단 1순위에 저당권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2순위의 임차권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요 놈이 이제 주택 임차권이었고 대항력을 갖추고 있다고 칩시다. 자, 그리고 이제 3순위에도 저당권이 있는 거죠. 요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판례가. 자, 그러면 이 임차권자 입장에서 비록 네가 니보다 순위가 안 되는 정한테는 대항을 할 수 있을지라도 얘한테 대항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순위가 밀렸으니까요. 이해되시죠? 뭔 말인지. 자, 그리고 만약에 해당 목적물이 경매가 들어가게 되면은 지금 이 권리들 다 어떻게 됩니까? 예? 소멸되는 거죠. 왜 소멸됩니까? 예? 왜 소멸되는 거예요? 자, 저당권이 1순위에 있으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예, 좋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였죠. 예, 좋습니다. 저당권이 1순위인 경우에는 말소 기준 권리이기 때문에 물귀신이라 그랬죠. 예, 싹 다 소멸이죠. 자, 이렇게 임차권이 중간에 껴있기 때문에 싹 다 소멸인 것이고, 이후에 이제 경락인이 경락을 받았을 때 이 임차권자가 경락인한테 대항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만약에 네가 1순위였다면 대항이 됩니까? 예, 그럼 대항이 되는 거죠. 이해 안 되세요? 뭔 말인지? 자, 이거 순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순위 때문에. 예, 좋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줄, 자, 넷째 줄 보세요. 넷째 줄. 판례 계속 봅니다. 넷째 줄에 중간 정도 보시면은 따라서 보이시죠? 따라서. 자, 따라서 임차인은 경락인에 대해서 임차권 효력 주장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 너는 2순위밖에 안 된 놈이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 밑에 것도 뭐 별로 보실 게 없기 때문에 책을 이제 넘기시고요. 자, 책을 넘겨보시면 이제 351페이지에 법정지상권 나와 있죠. 예, 아주 중요한 겁니다. 법정지상권. 자, 조문 한번 볼게요. 366조 법정지상권. 자, 저당물의 경매로 인해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 대해서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자, 이까지 딱 보셨을 때 바로 그냥 느낌이 오셔야 돼요. 느낌 옵니까? 예, 느낌이 안 오시는 표정이기 때문에 제가 잠깐 쉬었다가 역시 다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쉬시면서 이제 그냥 쉬지 마시고 이제 문제를 좀 푸시면서 좀 쉬셔야 될 것 같은데, 어디를 푸시면 되냐면요. 372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자, 372페이지에서 9번 보이세요? 9번? 네. 9번하고 10번만 한번 풀어보십시오. 네. 자, 그리고 제가 9번하고 10번만 풀어보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지금 수업한 내용만 가지고도 답을 맞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라는 거는 만약에 모르는 내용이 나왔다. 그럼 그냥 패스하시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쉬겠습니다.